지금 트빌리시에서 터지고 있는 게 정말 관광객 몇 명 때문일까요? 거리에서는 썩은 러시아 제국은 나가라라는 구호가 밤낮 없이 울리고 있고, 조지아 야당은 러시아 시민 입국 기준을 즉시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발단은 하나의 결혼식 사건이에요. 러시아 여성 관광객 여러 명이 호텔 발코니에서 아래층 결혼식 음향 장비 쪽으로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고, 신랑 형제와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그 남성은 즉시 체포됐습니다. 조지아 검찰은 이 사건에 형법 120조를 적용해 최대 3년형까지 가능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이 정도가 지금 지상파 뉴스에서 정리하는 표면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결혼식 하나 때문에 수도 한복판이 이렇게 뜨거워질까요? 저는 이걸 러시아 관광객 문제로 요약하면 지금 벌어지는 진짜 그림을 통째로 놓치게 된다고 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리고 왜 이 시위가 터진 바로 그 시점에 러시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던 벨라루스 지도자가 푸틴을 만난 다음 날 곧장 베이징으로 날아갔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층을 같이 볼 겁니다. 표면에는 조지아 결혼식이 있고, 그 뒤에는 러시아 제국의 균열이 있고, 그 아래에는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인데 중국이 소리 없이 다 가져가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로이터가 몇 주 전 사막 한복판에서 발견한 뭔가도 이 그림 안에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이따 하겠습니다. 조지아라는 나라의 특수성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 나라는 2008년에 러시아와 실제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파지아와 나모세티아, 조지아 영토의 대략 5분의 1이 지금도 러시아에 사실상 점령된 상태예요. 조지아인들에게 러시아라는 이름은 관광이나 문화 얘기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국토의 이름이에요. 여기에 최근 몇 년의 무게가 하나 더 쌓였어요. 2022년 이후 러시아에서 동원령을 피해 조지아로 넘어온 러시아인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임대료는 뛰었고 물가는 오르고 조지아 시민들은 자국 안에서 러시아어를 점점 더 많이 듣게 됐어요. 이 마찰이 몇 년째 조용히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사건은 원인이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 한 방울이었어요. 저 아래에 이미 큰 저수지가 있었고 그 위에 물 한 방울이 떨어졌고 넘친 겁니다. 여기서 저는 다른 층을 하나 짚고 싶어요. 한 나라의 관광객이 어느 이웃 나라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 정도 규모로 도달했을 때 그건 대개 그 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조용한 사망 신고입니다. 이거 양치기 소년 얘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여전히 강대국이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웃 나라들이 더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걸 넘어서 아예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러시아 제국의 가장 오래된 위성 하나가 조용히 이탈했어요. 푸틴과 루카셴코가 이틀 동안 문 닫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회담이 끝나고 나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늘 있던 전통이 사라진 겁니다. 카메라 앞에서 서로 껴안는 장면이 없었고, 형제 국민들을 외치는 공동 성명도 없었고, 몇 년째 세계에 보여주던 그 화려한 우정 사진 릴레이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의 완전한 침묵이 있었어요. 권위주의 정권 사이의 침묵은 성명서 수십 장보다 많은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루카셴코가 이 침묵을 만든 게 처음이 아니에요. 회담 며칠 전에 그는 이미 놀라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공격 드론을 조정하는 데 사용하던 중계기를 벨라루스 영토에서 사실상 차단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이 전쟁에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년 동안 크렘린에 거의 무조건적 충성을 보여준 사람의 입에서 이런 문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푸틴과의 껄끄러운 회담이 끝나자마자 루카셴코는 곧장 베이징으로 날아갔어요. 시진핑을 만났고 중국은 공식적으로 벨라루스의 주권과 독립과 영토 보존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외교 관용구처럼 들리지만 이 시점에 이 문장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크렘린에는 매우 불편한 신호예요. 중국이 사실상 이렇게 말한 거죠.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새 전선 발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벨라루스는 우리 벨트앤로드의 유럽 진출 로드이지
러시아의 마지막 지원 창구가 아니다. 즉 중국이 벨라루스를 러시아로부터 살짝 뽑아 자기 궤도로 옮기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었어요. 크렘린이 위성국에 대해 갔던 그 절대적 지렛대가 이제 훨씬 큰 다른 지렛대에 밀리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벨라루스만이 아닙니다. 이 패턴은 훨씬 넓어요. 상하이 협력기구 안에서 카자흐스탄의 조심스러운 재정열,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으로 뻗어가는 중국 인프라 자금, 몽골에서 조용히 확장되는 중국 광산 자본, 그 어디를 봐도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소련이 무너진 뒤 러시아가 물려받았던 큰형 노릇을 이제 베이징이 조용히 한 발짝씩 그러나 확실하게 넘겨받고 있는 거예요. 지분율이 바뀌는 게 아니라 큰 집이 바뀌는 겁니다. 이걸 러시아 쪽에서 보면 어떤 그림이겠어요? 국경 너머 이웃 나라들이 한 곳 한 곳 자기 쪽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자기가 만든 전쟁의 부산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크렘린은 지금 이걸 막을 여력이 없어요. 서쪽에서 소모되는 병력과 자금이 매일 이 재정렬의 속도를 올리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정리해 봅시다. 조지아에서는 반러시아 정서가 폭발했고 벨라루스는 조용히 이탈했어요. 그럼 이건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오늘 영상 값어치는 하죠.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러시아 쪽에만 두시면 진짜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너지는 러시아가 아니에요. 루카셴코가 도망친 곳이 어디인가? 여기가 진짜 질문입니다. 동탁말로 가는 그림이 보이는데 근데 여포가 이번에 어디로 갔을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중국이 지금 러시아에 대해 하는 걸 정확히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침공이 아닙니다. 병합도 아니에요. 서방과 중국 안팎의 정치학자들이 최근 이걸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부드러운 흡수라고 부릅니다. 총구가 아니라 계약서로, 국경 이동이 아니라 장기리스로, 병사가 아니라 자본으로 하는 흡수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볼까요? 러시아 사하 공화국의 대형 석탄 광산이 있어요. 러시아 회사 하나와 중국 회사 하나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2027년부터 여기서 캐낸 석탄연 500만 톤이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해요. 500만 톤이 얼마냐면 매일 트럭 수백 대가 국경 하나를 향해서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광산의 세금 특혜까지 몰아줬어요. 이 광산으로 가는 새 도로가 보림과 수원지 근처로 뚫리고 있는데 환경 규제는 사업 계획에 아예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 사업의 채굴권 기간이 몇 세기 단위로 설계됐다는 겁니다. 몇 세기 단위 계약이라잖아요. 세기 단위 계약은 사업 계약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국경선 다시 그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극동관광 인프라에서도 러시아 소도 시상권에서도 국경지대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베리아 물류 인프라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조용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극동지역 중국인 인구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추정치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오늘 그 숫자는 인용하지 않겠어요. 다만 국경지대의 인구 구성과 자본 구성이 조용히 변하고 있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훨씬 더 큰 층이 하나 있어요. 러시아 대외 결제 통화 구조입니다. 2022년 서방 제재 이후 러시아의 국제 결제에서 중국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커졌어요. 러시아 무역의 상당 부분이 이제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고 이건 단순한 결제 편의가 아닙니다. 통화 주권의 일부를 상대국에 위탁하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가 자기 화폐로 국제 무역을 못하고 이웃 나라 화폐를 빌려 쓰기 시작하면 그건 조공관계의 현대적 형태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중국 매체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큰 위기를 맞을 경우 극동 지역이 어떻게 재편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논의의 정확한 범위 검증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런 담론이 공적 영역에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신호입니다. 베이징은 이미 포스트 러시아 시나리오를 사고 실험 수준에서 넘어 정책 자원 배분 계획에 넣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20세기 제국은 총으로 확장했어요. 21세기 제국은 계약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러시아 극동에서 하는 것은 인수합병 없는 실질 소유권 이전에 가장 가까운 그림이에요.
러시아가 자기 극동을 스스로 담보 잡히는 셈입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배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남한테 세놓고 임대료로 사료받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서쪽 전선에 자원을 다 쏟아부었고 동쪽은 진공이 됐어요. 그 진공 속으로 중국이 들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조용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부드러운 흡수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시점에 중국이 사막에서 아주 다른 걸 하나 짓고 있거든요. 자본으로 러시아를 흡수하는 손과 사막에서 새 요새를 짓는 손, 이 두 손이 사실은 같은 몸통에 붙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로이터가 최근 몇 주 사이에 위성 이미지를 근거로 정리해서 내보낸 보도가 있어요. 중국 서부 사막 한복판에 새로운 전략시설군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규모가 서방 분석가들이 여태 본 적이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로이터가 정리한 숫자를 보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80기 이상이 건설 중입니다. 여기에 지하 벙커, 철도노드, 비행장, 지휘센터까지 결합돼요. 그러니까 이건 미사일 기지 10개, 20개 규모가 아니라 아예 하나의 완결된 전략 도시가 사막에 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부분은 이거예요. 저 시설군 안에 3개의 거대한 팔각형 구조물이 있습니다. 요새화된 인프라에 둘러싸여 있고 관측되는 겉모양만으로는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무도 확언을 못해요. 전자전 시스템일 수도 있고 지휘센터일 수도 있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 시스템 준비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팔각형 3개예요. 정확히 뭐가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부분이 진짜 무섭습니다. 무엇을 짓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전략적 억지의 세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개판 수준의 규모예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군사기지 증축이 아닙니다. 핵 억지력 아키텍처의 세대 전환이에요. 한 서방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핵보유국 시대에 이 규모의 군사 인프라 건설을 목격한 적이 없다. 그럼 이게 우리한테는 뭐예요? 대만 유사시 미국의 자원 배분 계산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 계산이 복잡해질수록 주한미군 배치 셈법도 훨씬 유동적이 돼요. 중국의 핵 확장 자체가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성 문제로 연결되고 그 문제는 결국 한반도 안보 셈법에 그대로 도착합니다. 이건 우리 얘기예요. 오늘 안 다가올 뿐이지 이미 우리 얘기입니다. 그리고 층이 하나 더 있어요. 반도체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에서 자원을 세기 단위로 확보하고 있다는 건 그 자원을 태울 산업기지를 계속 돌린다는 뜻이에요. 미중 반도체 경쟁의 중국 쪽 지구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길다는 겁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미중 사이에서 하는 셈법, 그 셈법의 시간 지평 자체가 이 재편으로 바뀌고 있어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과 니켈과 코발트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뒤에 어떤 자본이 서 있는지 이제 우리 기업들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국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층이 하나 더 있어요. 북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면서 그 관계가 안정적인 후원 라인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만약 러시아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러시아의 실질 후원자가 결국 중국이 되어간다면 북한의 후원 라인도 결국 중국 프레임 안으로 더 깊이 편입되는 겁니다. 한반도 관리의 실제 대화 상대가 결국 누구인지 이 재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중국이 자신을 준비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럼 러시아는 이걸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크렘린이 진짜 골치 아픈 건 이 압박이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의 회장 게르만 그레프가 얼마 전 공개 발언을 했어요. 정확한 원문 확인에는 한계가 있지만 요지는 지금 이 나라에서 전쟁의 즉각적 종식보다 시급한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문장 자체보다 더 흥미로운 건 그 뒤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 발언을 인용한 러시아 매체 기사가 게시된 지분 단위로 삭제됐다가 얼마 뒤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한 국가가 자신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인 중 한 명의 발언을 게시 몇 분 만에 나사 조이듯 수정한다면 그건 대개 내부 긴장의 신호예요. 크렘린이 이제는 뭘 지어야 할지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게르만 그레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게르만 그레프는
푸틴의 경제 서클 안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파가 아니에요. 반대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하나의 이야기이고 이너서클이 지치기 시작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역사를 봐도 권위주의 정권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언제냐면 지도자의 측근이 지치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일반 러시아인들 쪽에 신호도 있어요. 러시아 검색어 통계에서 특별 군사작전 언제 끝나나라는 검색이 최고치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의 원 출처 검증에는 한계가 있지만 항공호 위치 검색과 드론 관련 검색이 수도권에서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흐름은 여러 자료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최근 몇 달 사이 장거리 드론 능력을 확장하면서 러시아 정유 시설과 물류 거점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러시아 국내 유가는 오르고 국경에서 멀다고 안심하고 있던 도시 주민들도 이제는 사이렌 소리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처음 시작할 때 크렘린이 약속했던 방향과 정확히 반대로 러시아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크렘린은 지금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밑에서 동시에 압력을 받고 있어요. 이 네 방향 압박이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그게 지금 러시아의 실제 위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러시아에 두시면 여전히 진짜 그림을 놓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얘기의 진짜 무게는 지금부터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중러 위협이라고 한 덩어리로 묶어짜 놓은 그 프레임, 그거 러시아 반절은 이미 중국 것이었어요. 이 문장에서 잠깐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국제 정세를 얘기할 때 미일 대중러라는 이분법을 배경값으로 깔고 사고했어요. 러시아를 중국의 대등한 파트너로 놓고 그 두 개가 하나의 진영을 이룬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프레임 위에서 안보 담론이 만들어졌고 그 담론 위에서 국내 정치 판단들이 내려졌고 그 판단들이 정치적으로 소비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그림은 뭐예요? 러시아는 이웃나라 결혼식 하나의 수도가 뒤집힐 정도로 소프트 파워가 붕괴했고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은 조용히 이탈했고 극동자원은 세기 단위 계약으로 남한테 넘어가고 있고 무역 결제는 위안화로 굴러가고 국내에서는 대통령 경제 서클이 종전을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이걸 여전히 중국과 대등한 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상파 뉴스만 보고 계시면 이 구도가 잘 안 보여요.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는 이만큼 많이 다루면서 그 전쟁이 러시아의 실질 주권을 어디로 옮기고 있는지, 그 소유권이 어디로 이동 중인지 이 부분은 거의 안 다뤄지거든요. 그동안 우리 정치 담론이 실제 세계 정세랑 어긋나 있다는 감각을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담론이 다른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명나라 지원만 계산해 넣었지 그 명나라가 얼마 못 가 청나라에 밀린다는 건 계산에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 담론의 위치가 정확히 그 지점 아닌가요? 그리고 그때도 계산이 늦은 대가를 결국 이 반도 사람들이 치렀습니다. 계산은 다음 세대에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트빌리시에서 터지는 게 정말 관광객 몇 명 때문일까요? 여기까지 함께 오시고 나면 이제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보입니다. 트빌리시는 표면이었고 그 아래에는 붕괴하는 러시아 제국이 있었고 그 옆에는 조용히 그 자산을 다 걷어가는 중국이 있었어요. 이 무대 관중석에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을 대등한 두 축으로 놓고 그 프레임 위에서 국내 정치를 흔들었는데 그 사이 무대 위에서는 이미 한쪽이 다른 쪽에 사실상 편입되고 있었어요. 그 프레임 위에서 내려진 판단들이 실제 지형과 얼마나 맞았는지, 그 판단들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청구했는지, 그리고 그 프레임을 우리에게 팔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한 번은 되짚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몇 년 러시아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실질은 중국 것이 돼가는 그 광대한 영토가 한반도의 셈법에 어떻게 들어올까요? 대러시아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대중국 정책이 되어가고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 외교는, 우리 정치권은 여기까지 계산해 놓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지난 프레임 안에서만 싸우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프레임 위에서 서로에게 던졌던 그 많은 말들이 이 재편 앞에서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각자 되돌아보실 시점입니다.
세계는 이미 다음 챕터를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만 지난 챕터의 문장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이게 오늘 가장 무서운 질문이라고 봅니다. 이 재편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그 파장이 한반도에 정확히 언제 어떻게 도착하는지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런 분석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